남 눈치 보느라 인생 낭비하지 마라. 오늘 아침 당신은 몇 번이나 눈치를 봤는가?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마주쳤을 때 인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울질했던 그 짧은 순간, 회의 중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만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 싶어서 입을 다물었던 그 몇 초. 점심 메뉴를 정할 때 진짜 먹고 싶은 게 있었지만 아무거나 괜찮아요 라고 했던 그 한마디. 당신은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의식조차 하지 못한 채로. 쇼펜하우어의 이 한 문장 앞에서 우리는 멈춰서게 된다. 낭비. 그가 선택한 단어는 불편함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다. 낭비다. 무언가를 헛되이 쓰고 있다는 것. 그것도 시간이나 돈이 아니라 인생을, 눈치를 본다는 것.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잘한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마치 숨을 쉬듯 물을 마시듯 당연하게 살아왔다. 누군가의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를 읽고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감정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헤아리는 일. 이것이 우리가 배워온 방식이었다. 그런데 왜일까? 이렇게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은, 열심히 살았는데, 누군가를 배려하며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점점 낯설게 느껴지는 것일까? 언제부터였을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였을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였을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했고, 하고 싶은 행동을 그냥 했고, 누가 뭐라고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행동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 시작점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은 그냥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었다. 마치 공기처럼, 물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 있었다. 어쩌면 우리를 키운 어른들의 말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남들이 뭐라고 하겠니? 창피하게 왜 그래?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네가 그러면 우리 가족 망신이야.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라지 않았는가?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내 안에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남들의 시선, 남들의 평가, 남들의 기대, 이것들이 언제부터 내 삶의 중심이 되었는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원하는 내 모습이 더 중요해진 것은 언제부터였는가? 그렇게 살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게 된다. 오랫동안 남의 눈치를 보며 살다 보면 내 감정과 남의 기대가 뒤섞여 버린다. 내가 이걸 원하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한다고 착각하는 걸까? 이런 혼란 속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러 갈 때를 떠올려보자. 뭐 먹을래? 하는 질문에 아무거나 괜찮아.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자 라고 대답한 적이 있는가? 정말로 아무거나 괜찮았던 걸까?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혹은 까다롭다고 생각할까봐 그냥 양보한 것은 아니었을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삶이 된다.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순간에 우리는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되어버렸다면 그 삶은 과연 누구의 삶일까? 하고 싶은 말을 삼킨 기억이 있는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들, 그 말들은 어디로 갔을까? 사라진 걸까? 아니면 어딘가에 쌓여 있는 걸까? 회의 시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말하지 못했던 순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주제 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다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나만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닐까? 괜히 말했다가 분위기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던 적이 있는가? 그렇게 삼킨 말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가슴 어딘가에 남아서 불편함으로, 후회로, 때로는 자책으로 변한다. 그때 말할 걸 왜 용기가 없었을까? 나는 왜 항상 이럴까?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괜찮아요 하고 넘어간 적이 있지 않은가? 진짜 괜찮았을까? 아니면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괜찮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어 넘긴 적이 있는가? 정말로 이해가 되었을까? 아니면 관계가 틀어질까 봐,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일까 봐 그냥 참은 것은 아니었을까? 괜찮다고, 괜찮지 않은데도 웃어 넘긴 순간들,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가? 실함일까? 아쉬움일까? 아니면 분노일까? 나 자신에 대한 분노. 왜 그때 진실하지 못했을까? 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양보하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배려하는 것이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그래서 우리는 눈치를 보는 것을 배려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른다. 눈치를 보는 것과 배려하는 이 둘은 같은 것일까? 언뜻 비슷해 보인다. 둘 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본적으로 다르다. 배려는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다. 내 경계선을 분명히 하면서도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눈치를 본다는 것은 나를 지우는 것이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구를 뒤로 미루고 오직 상대방의 반응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그 차이를 느껴본 적이 있는가? 배려할 때는 마음이 편안하다. 나도 괜찮고 상대방도 괜찮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눈치를 볼 때는 다르다. 불편하다. 긴장된다. 불안하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눈치를 본다. 왜일까? 어쩌면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른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외로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우리를 눈치 보는 삶으로 몰아간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적이 있는가? 아니,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환영받고 싶은 마음. 이것은 자연스러운 욕구다. 문제는 이 욕구가 너무 커져서 나를 잃어버릴 때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정작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된 경험이 있는가? 모두에게 맞추다가 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가? 직장에서는 성실한 사람, 가족 앞에서는 효자, 효녀, 친구들 사이에서는 편한 사람, 이웃에게는 친절한 사람. 이 모든 역할을 하다 보면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된다. 거울을 보면서도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나이가 들수록 이런 느낌은 더 강해진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다. 지금은 참아야지. 나중에는 다르겠지. 하지만 나중이 오지 않았다. 아니, 나중이 왔는데 그때도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나이가 들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치 볼 것이 더 많아졌다는 점이다. 자녀들 눈치,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손주들 눈치까지.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행동하면 요즘 세대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젊었을 때와 다른 내용이지만 본질은 똑같다.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는 어떨까? 눈치를 덜 볼까? 아니다. 다른 형태의 눈치를 본다. SNS에서 받은 좋아요 숫자에 일일비하고 댓글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타인의 삶과 비교하며 불안해한다. 저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범할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 이것도 결국 눈치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 남들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애쓰는 것. 세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본질적인 고민은 같다. 나는 왜 나로 살지 못하고 남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내가 내린 선택들은 정말로 내 선택이었는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본다. 그 계획 속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대부분이 해야 하는 것, 남들이 기대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가? 옷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을 고르는가? 아니면 남들이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옷을 고르는가? 나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체형에 맞게. 이런 기준들이 우선이 되고 정작
내 마음에 드는지는 나중 문제가 되어버린다. 말을 할 때도 그렇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가, 아니면 해도 되는 말을 하는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가, 아니면 한번 걸러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서 말하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나 자신도 내 진짜 감정을 모르게 된다. 나는 지금 화가 난 걸까? 아니면 그냥 피곤한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아니면 원한다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진 걸까? 이런 혼란 속에서 살게 된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너는 행복하니?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는가?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불행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행복하다고 확신하기도 어렵고, 이 애매함의 원인이 무엇일까? 어쩌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남들이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에는 맞춰 살고 있지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진짜 욕구는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하고,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고, 집을 사야 하고, 이런 것들을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고 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다. 그중 일부는 이루기도 했다. 그런데 왜 허전할까? 이룬 것들을 보면서도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걸까? 하는 의문이 든 적이 있는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인데 왜 나는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탓한 적이 있는가?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욕심도 아니고 불만족도 아닐 수 있다. 단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내 안에 진짜 목소리가 보내는 신호. 이건 네가 원한 게 아니야. 넌 다른 걸 원했어. 이런 신호.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살아왔는가? 그 신호가 점점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들리지 않게 되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그 신호가 들리는가? 가끔씩 조용한 밤에 혼자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무엇이었지?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생각을 진지하게 마주하는가? 아니면 빨리 지워버리려고 하는가? 그래봤자 바꿀 수 없어. 이미 늦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런 말들로 그 생각을 덮어버리려고 하는가? 왜 우리는 그 생각을 두려워할까? 왜 나 자신의 진짜 욕구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할까? 어쩌면 마주하고 나면 뭔가를 바꿔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바꾸는 것은 두렵고 어렵고 불확실하니까 차라리 지금처럼 사는 게 편할 수도 있다. 눈치를 보는 것은 익숙하다. 오래 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분위기를 읽고 적절히 맞춰주면 된다. 이것은 우리가 마스터한 기술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낭비라고 했다. 인생의 낭비. 이 말의 무게를 느끼는가? 그는 시간의 낭비라고 하지 않았다. 노력의 낭비라고 하지 않았다. 인생의 낭비라고 했다. 삶 전체, 존재 전체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계속 익숙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이 어디인지 생각해 볼 것인가? 답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그저 질문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정말 나의 것인가? 이 질문들을 천천히,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시작이다. 눈치를 보며 산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한다. 내 목소리를 낼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내 감정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숨길 것인가? 나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타인을 우선할 것인가? 이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된다.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결국 인생 전체를 만든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중 진짜 내 선택은 몇 개나 되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오늘 하루 동안 내린 선택들을 세어볼 수 있는가?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원해서 한 선택은 얼마나 되는가? 해야 하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니까. 한 선택들이 더 많지는 않은가? 출근길에 입은 옷, 점심 메뉴,
회의에서 한 발언, 퇴근 후 만난 사람, 저녁 시간의 사용, 자기 전에 본 영상, 이 모든 것들이 선택이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대부분이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습관이 된 선택. 이것이 가장 무섭다. 왜냐하면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눈치를 보는 것도 그렇게 습관이 된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저렇게 말하면 좋겠지.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 자동으로 눈치를 보고, 자동으로 맞추고, 자동으로 나를 숨긴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내 인생에서 내가 주도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누군가의 기대, 사회의 요구, 분위기의 압력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택의 주도권. 이것은 언제부터 내 손에서 벗어났을까?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까? 아니면 어느 순간 넘어갔을까? 아니, 어쩌면 내가 스스로 넘겨준 것은 아닐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불편해진다. 왜냐하면 선택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니까. 누군가 강제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씩 내어준 것. 편하자고, 싸우기 싫어서, 관계를 지키려고.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생각해보자. 내 의견이 있었다. 다른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았다. 하지만 상사가 다른 방향을 제시했고 나는 따랐다. 경험이 많으니까, 위선한 말이니까.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만약 내 의견을 말했다면 어땠을까? 거절당했을 수도 있다. 무시당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아예 말하지 않는다면 선택의 주도권은 이미 넘어간 것이다. 거절당할 가능성조차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포기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점점 더 말하지 않게 된다. 어차피 안 받아들여질 텐데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해. 이렇게 체념이 쌓인다. 체념이 쌓이면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 내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된다. 그냥 따라간다. 이것이 무섭다. 선택의 주도권을 잃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원래 그런 거지. 다들 그렇게 살잖아.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다를 때 우리는 종종 부모님의 뜻을 따른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이것은 효심처럼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내 삶의 주도권을 넘기는 것이기도 하다. 부모님은 내 행복을 바란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행복의 정의는 누가 내리는가? 부모님이 생각하는 행복과 내가 느끼는 행복이 다를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는 종종 부모님이 정의한 행복을 따라간다. 그것이 진짜 행복인지 의심하면서도. 안정적인 직장이 행복이야. 결혼해야 행복해. 아이를 낳아야 행복해. 이런 말들을 들으며 살았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고 나서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행복의 정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한다. 나는 욕심이 많은가 봐. 나는 만족할 줄 모르는가 봐. 이렇게 자신을 탓한다. 하지만 어쩌면 애초에 추구한 행복이 내 것이 아니었던 건 아닐까? 남이 정의한 행복을 쫓았던 건 아닐까?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다. 친구가 제안한 모임에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다. 피곤했고 다른 계획이 있었고 혼자 있고 싶었다. 하지만 거절하면 서운해할 것 같아서, 관계가 소원해질 것 같아서 그냥 갔다. 이것은 배려일까? 아니면 눈치일까? 처음 한두 번은 괜찮다. 가끔 친구를 위해 양보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것이 매번 반복된다면, 항상 내 계획을 미루고 내 감정을 억누르고 친구의 요구에 맞춘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배려가 아니다. 눈치다. 눈치와 배려의 경계,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니까, 둘 다 상대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내려는 선택이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나에게도 괜찮고 상대에게도 좋은 지점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배려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다. 후회가 없다. 하지만 눈치는 강요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하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눈치를 보고 나면 불편하다.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닌데 억지로 맞춘 것 같은데. 이런 찜찜함이 남는다. 배려는 나를 지키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다. 눈치는 나를 지우면서 상대에게 맞추는 것이다. 이 차이를 느낄 수 있는가? 배려할 때는 경계선이 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려워. 이렇게 명확하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다. 솔직하게, 죄책감 없이. 하지만 눈치를 볼 때는 경계선이 없다. 아니, 있어도 지킨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 경계선을 넘어서까지 맞춰준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한다. 왜 그때 안 된다고 하지 못했을까? 어제 당신이 한 선택들을 떠올려보자. 그 중에서 배려였던 것과 눈치였던 것을 구분할 수 있는가? 배려를 했을 때는 기분이 어땠는가? 눈치를 봤을 때는 기분이 어땠는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눈치를 보면서도 배려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한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안다. 이것이 진짜 배려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왜 그랬을까? 진짜 내 마음을 말할걸. 나를 위한 선택을 할걸. 이런 후회들. 이것이 눈치를 본 증거다. 그리고 이 후회들이 쌓이면 우리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나는 왜 항상 이럴까?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당당하지 못할까? 자책이 시작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 서야 한다. 자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다. 내가 언제 눈치를 보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를 숨기는지, 누구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는지.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 관계를 지키려다 나를 잃어버린 순간들, 이것을 기억하는가?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를 굽혔다. 내 감정을 숨겼다. 내 의견을 접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관계는 유지되었을지 몰라도 나는 사라졌다.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진짜 나로 존재하지 못했다. 가면을 쓴 나, 포장된 나, 편집된 나만 있었다. 그렇게 유지된 관계가 과연 진짜 관계일까? 상대방은 진짜 나를 아는 걸까? 아니면 내가 보여준 가면만 아는 걸까? 만약 내가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무섭다. 왜냐하면 답을 알 것 같기 때문이다. 진짜 나를 보여주면 어쩌면 그 관계는 깨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면을 쓴다. 계속 눈치를 본다. 계속 나를 숨긴다. 하지만 그렇게 유지된 관계 속에서 나는 외롭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없다.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없으니까. 진짜 나를 보여주면 떠날까봐 두려우니까. 그렇다면 질문해야 한다. 이런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가면을 쓰고 유지하는 관계가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가? 외로움을 덜어주는가? 아니다.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든다. 왜냐하면 나는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가면이니까.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니까. 진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 많은 관계가 무슨 의미인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질이 중요하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짜 나를 알고 진짜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수십 명의 피상적 관계보다 소중하다. 젊은 직장인이 있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항상 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업무가 과중해도, 야근이 힘들어도, 주말에 일해야 해도 거절하면 무능해 보일 것 같았다. 그렇게 2년을 버텼고 결국 번아웃이 왔다. 그제야 깨달았다. 관계를 지키려다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다 건강을 잃었다는 것을.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 관계를 위해, 인정을 위해, 소속감을 위해 나를 희생한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해야 한다. 나를 희생해서 얻은 관계는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진짜 나를 숨기고 유지한 인정은 의미가 있는가? 만약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떠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애초에 나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내 능력을 이용하려던 사람들이었다. 내가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원했던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나를 위해 있는 사람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있는 사람. 전자는 내가 안 된다고 할 때도 이해한다. 후자는 내가 안 된다고 하면 떠난다.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라 내 시간을 어떻게 써왔는가? 이 질문 앞에 서면 할 말이 많아진다.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자녀의 기대, 상사의 기대, 친구들의 기대. 이 모든 기대들을 충족시키느라 내 시간은 어디로 갔는가? 하루는 24시간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는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이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쓰인다면 내 삶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한다. 회사에 가야 하니까 8시간 혹은 그 이상을 일한다. 직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퇴근 후에는 모임이 있다. 관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의 요구에 응답한다. 부모, 배우자, 자녀의 기대에 맞춰서. 그렇다면 나를 위한 시간은 언제인가? 나중에 여유 생기면, 은퇴하면.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 그 시간은 오지 않는다. 아니, 와도 그때는 습관이 되어버려서 나를 위한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조차 모르게 된다. 시간은 돈과 다르다. 돈은 쓰고 나중에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늘은 오늘뿐이다. 지금 이 순간은 지금뿐이다. 이 순간을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쓴다면 이 순간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게 된다. 그렇다면 일주일을 돌아보자. 지난 일주일 동안 온전히 나를 위해 쓴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1시간? 2시간? 아니면 그것도 없는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란 무엇인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의 기대를 의식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TV를 봤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위한 시간인가? 정말로 보고 싶어서 본 건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시간을 때우려고 본 건가? SNS를 봤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위한 시간인가? 아니면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비교하고 불안해하는 시간이었나?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은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다.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다. 나를 느끼는 시간이다. 그런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나 되는가? 만약 거의 없다면 우리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 계속 주지만 하고 받지 못하면 언젠가 바닥난다. 번아웃이 온다. 우울해진다. 의욕이 사라진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자신을 탓한다.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하지만 문제는 나약함이 아니다. 문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포기한 것들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은 날카롭다. 우리가 포기한 것들을 직면하게 하니까.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 하지만 주변에서 반대했다. 그건 돈이 안 돼. 나이가 있는데. 현실적이지 않아. 가족이 있잖아. 이런 말들을 듣고 포기했다.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반대에 부딪히기 싫어서. 가고 싶었던 길이 있었다. 하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었다. 왜 그런 이상한 선택을 하니? 다들 이렇게 하는데 네가 틀렸어. 이런 말들이 두려워서 남들이 가는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아니었다. 원기 파악 좀 해. 왜 그런 말을 하니? 분위기 깨네. 이런 반응이 예상되어서 입을 다물었다. 이렇게 포기한 것들이 쌓이면 결국 무엇이 남는가? 안전함, 편안함, 조용함. 하지만 동시에 후회, 아쉬움, 공허함.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그때 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이런 상상. 이것이 가장 고통스럽다. 실제로 실패한 것보다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것이 더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실패는 경험이 되지만 시도하지 못한 것은 그저 빈자리로 남으니까. 채울 수 없는 빈자리. 만약에 라는 빈자리. 지금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시도하고 싶은데, 싫은 소리가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나를 위한 결정을 했을 때 느낀 죄책감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이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선택을 하면 마땅히 기쁘고 뿌듯해야 하는데 오히려 죄책감이 드니까. 오늘은 모임에 안 갈래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왜 미안한 마음이 들까? 이번에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을 때
왜 이기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까? 이 죄책감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받은 교육에서 온 것인가? 남을 배려해라. 양보해라.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으니까 이 말들이 내면화되어서 나를 우선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건가? 아니면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건가? 나를 위한 선택을 하면 남들이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볼까봐, 그래서 멀어질까봐 그 두려움이 죄책감으로 변하는 건가? 하지만 생각해보자. 나를 위한 선택이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일인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시간은 내 것이다. 내 에너지는 내 것이다. 이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인가? 만약 친구가 똑같은 선택을 했다면 어떨까? 오늘은 쉬고 싶어 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 당연하지. 푹 쉬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똑같이 말하면 나 자신에게는 죄책감을 느낀다. 이 이중잣대는 무엇인가?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다. 그럴 수 있지. 힘들었겠다. 쉬어야지. 이렇게 이해한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가혹하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 조금만 더 참지.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든데 이 이중잣대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타인에게 베푸는 이해와 관대함을 나 자신에게도 줄 수 있을까? 죄책감은 때때로 유용하다. 진짜 잘못을 했을 때 죄책감은 우리를 성찰하게 한다. 하지만 나를 위한 선택을 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은 다르다. 이것은 학습된 죄책감이다. 나를 우선하면 안 된다고 배운 결과다. 이 학습된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눈치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나를 위한 선택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이 글을 읽으면서도 어쩌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 글에 공감하는 게 이상한가?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극복했을 텐데. 이런 생각들, 이것도 눈치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아침에 옷을 입을 때도, 출근하면서도, 대화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식사하면서도 모든 순간에 우리는 의식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일까? 저렇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24시간 내내 무대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 항상 연기하고, 항상 신경 쓰고, 항상 긴장하고, 쉴 틈이 없다. 진짜 나로 있을 시간이 없다. 무대 위에서만 사는 배우를 상상해보라. 집에 가서도 연기하고, 자면서도 연기하고, 혼자 있을 때도 연기한다. 그 배우는 언제 쉬는가? 언제 진짜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는가? 우리도 마찬가지다. 계속 눈치를 보며 산다면 우리는 계속 연기하는 것이다. 진짜 나는 무대 뒤에 숨겨둔 채로. 그렇다면 질문해야 한다.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인가? 평생 눈치를 보며 살 것인가? 죽는 날까지 남의 시선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어딘가에서 멈추고 싶은가?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은가? 나로 살고 싶은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익숙한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가? 쉬운 선택은 없다. 눈치를 보지 않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렵다. 오랫동안 익힌 습관을 바꾸는 것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자. 지금처럼 계속 사는 것도 고통스럽지 않은가? 나를 숨기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부정하면서 사는 것도 힘들지 않은가? 그렇다면 어차피 힘든 거라면 어떤 힘듦을 택할 것인가? 나를 잃어가는 힘듦인가? 아니면 나를 찾아가는 힘듦인가? 이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각자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것. 지금처럼 계속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의 대가는 무엇인가? 관계는 유지될지 모른다. 갈등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점점 사라진다. 내 목소리는 작아지고, 내 존재는 희미해지고, 내 인생은 낯설어진. 반대로 눈치를 보지 않고 사는 것의 대가는 무엇인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관계가 정리될 수 있다. 불편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다.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존재를 확인하고, 내 인생을
샹다. 둘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것은 누구도 대신 답해줄 수 없다. 스스로 마주해야 하는 질문이다. 지금 당신은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계속 눈치를 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바꿔볼 것인가? 완벽하게 바꿀 필요는 없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도 없다. 다만 방향을 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남들이 만족하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만족하는 삶인가? 남들이 인정하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인정하는 삶인가? 이 질문 앞에서 천천히, 조용히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볼 일이다. 남의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 내 목소리래. 그 목소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쩌면 그 목소리는 오랫동안 묻혀 있었을 수도 있다. 너무 오래 무시해서 이제는 작고 희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귀 기울이면 들린다. 조용히,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목소리가 말한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나로 살고 싶어.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다른 목소리들에 묻혀 있는가? 부모의 목소리, 사회의 목소리,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 이 목소리들이 너무 커서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 아닌가? 지금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추는 것이다. 다른 목소리들을 내려놓고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것이 시작이다. 연화의 시작, 나로 살아가는 것의 시작.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면 이제는 물어야 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약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아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진화의 결과다.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었다. 사자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빠른 속도도 없던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집단이었다. 집단에서 쫓겨나면 죽었다. 혼자서는 사냥할 수 없었고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었고 추위와 굶주림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학습했다. 집단에 소속되는 것이 생존이라고,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이것이 우리 안에 새겨졌다. 유전자에, 뇌 구조에, 본능에. 그래서 우리는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소속감을 갈망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다. 남의 평가가 두려운 것은 생존과 관련된 본능인가? 그렇다. 원시시대에 집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곧 배제를 의미했다. 배제는 죽음을 의미했다. 그래서 뇌는 남의 평가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었다. 지금은 다르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직장에서 잘리더라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친구가 떠나더라도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아직도 원시시대 방식으로 작동한다. 뇌는 진화 속도가 느리다. 수십만 년 동안 형성된 구조가 최근 몇백 년 사이에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도 원시시대의 본능으로 반응한다. 거부당하면 공포를 느끼고, 배제되면 고통스럽고, 인정받으면 안도한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부를 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있다. 흥미롭게도 그 영역은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같다. 다시 말해, 뇌는 거부당하는 것을 실제로 다친 것처럼 처리한다. 거절당할 때 느끼는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상상이 아니다. 비유가 실제 고통이다. 뇌가 그렇게 인식하니까. 물리적 상처를 입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절을 피하려고 한다. 고통을 피하려는 것은 본능이니까. 손을 불에 대지 않은 것처럼 거절당할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이것이 눈치를 보게 만드는 생물학적 기반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 생물학적 본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완전히 지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인간은 본능을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이 우리를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능력이다. 언제부터 인정받는 것이 존재하는 것과 같아졌는가?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이다. 우리는 언제부터 내가 있다는 것을 타인의 인정으로 확인하게 되었을까?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자. 아이는 부모의 눈빛에서 자신을 확인한다. 부모가 웃으면 안심하고 부모가 화내면 불안해한다. 아이에게 부모의 반응은 곧
세상의 반응이다. 그리고 세상의 반응은 곧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 착하네. 잘했어. 예쁘네.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는 기뻐한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반대로 왜 그래? 안 돼. 나쁜 아이. 라는 말을 들으면 불안해한다.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낀다. 이렇게 우리는 배운다. 내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달려있다고. 나라는 존재는 남들이 인정해 줄 때만 의미가 있다고. 이것이 깊이 내면화되면 타인의 인정 없이는 나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상사가 칭찬하면 기분이 좋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친구들이 좋아해주면 안심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낀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무너진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존재의 확신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밖에 있다는 것이다. 타인의 반응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다. 타인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부 기준점이라고 부른다. 내 가치의 기준이 내 안이 아니라 밖에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다. 왜냐하면 외부는 변하니까. 오늘 좋아하던 사람이 내일 싫어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인정받던 것이 내일 무시당할 수 있으니까. 내부 기준점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 내 가치를 내가 안다. 타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나다. 물론 타인의 피드백을 듣는다. 참고한다. 하지만 그것이 내 존재를 흔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내 존재의 확신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외부 기준점인가? 내부 기준점인가? 대부분은 외부 기준점 쪽에 가깝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릴 때부터 타인의 평가로 나를 확인하도록 훈련받았으니까. 눈치 보는 습관이 언제 자동화되었는가?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저렇게 하면 화낼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한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뇌는 패턴을 학습한 신경망이 형성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 없이 자동으로 일어난다. 이것을 자동화라고 한다. 운전을 배울 때를 생각해보자. 처음에는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 헤드를 얼마나 돌릴지,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을지, 신호를 어떻게 볼지 하나하나 생각하고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몇 년 운전하면 이것이 자동화된다.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안다. 뇌가 알아서 처리한다. 눈치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했던 것이 반복되면서 자동화된다. 상대방의 표정을 보는 것, 분위기를 읽는 것, 적절히 반응하는 것. 이것이 자동으로 일어난다. 생각 없이 의식하지 못한 채로. 자동화의 장점은 효율성이다. 매번 의식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니까. 빠르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단점도 있다. 자동화되면 통제하기 어렵다. 멈추기 어렵다. 바꾸기 어렵다. 이것이 눈치가 습관이 되는 메커니즘이다. 처음에는 선택이었던 것이 반복을 거쳐 자동화되고 결국 의식하지 못하는 습관이 된다. 그리고 그 습관은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가 습관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우리를 통제한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왜 어려운가? 뇌의 신경망이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같은 길을 걸으면 그 길이 닦인다. 그리고 다음에도 자동으로 그 길로 간다. 새로운 길을 만들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반복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뇌는 평생 변한다. 신경 가소성이라고 한다.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 수 있다. 오래된 패턴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의도와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내가 눈치 보는 대상은 정작 나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가? 이 질문은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관찰하고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자신에게 바쁘다. 자신의 문제로 머리가 꽉 차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조명 효과라고 부른다. 우리는 마치 무대 위 조명을 받는 것처럼 모두가 나를 본다고 느낀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나를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다. 다들 자기 자신이 조명을 받고 있다고 느끼느라 바쁘다. 길거리에서 넘어졌다고 상상해보자. 그 순간은 정말 창피하다. 모두가 나를 보고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 몇 명이 잠깐 쳐다본다. 그리고 금방 잊는다. 10분 후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들도 자신의 일로 돌아간다. 회의에서 실수했다고 상상해보자. 틀린 말을 했다. 모두가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은 듣고 있지도 않았다. 자기 할 말 생각하느라 바빴다. 듣긴 들었어도 금방 잊는다. 자신의 실수 걱정하느라 바쁘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자유로워진.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두려워하는 것만큼 다들 자기 자신으로 바쁘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 눈치를 볼까? 사람들이 관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싶지 않은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신경 쓴다고 믿고 싶은 건 아닐까? 이것은 역설이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까봐 두렵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신경 쓰지 않으면 외롭다. 주목받고 싶으면서도 주목받는 것이 두렵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관심이 아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 인정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받는 것.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가면을 쓴다. 눈치를 본다. 나를 숨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진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진짜 나를 보지 못하니까. 내가 보여준 가면만 보니까. 가면을 인정받아봤자 그것은 나에 대한 인정이 아니다. 쇼펜하우어가 남 눈치 보느라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는 이것을 알았을 것이다. 눈치를 보는 것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눈치를 보는데 눈치를 봐서는 진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감정은 언제부터 이런 방식이 되었을까? 거부에 대한 두려움, 인정에 대한 갈망, 이것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력해졌을까?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였을 것이다. 부모의 사랑이 조건적이었다면 이렇게 하면 사랑받는다. 저렇게 하면 사랑받지 못한다. 이런 메시지를 받으며 자랐다면, 사랑이 조건적이라는 것을 배웠다면, 그래서 우리는 배운다. 나로 있어서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무언가를 해야, 어떤 모습을 보여야, 기대에 맞춰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이것이 깊이 새겨지면 평생 조건적 존재로 산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인정받을까? 내가 저렇게 하면 사랑받을까? 무조건적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경험. 실수해도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경험.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덜 의존한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 내 존재 자체가 가치 있다는 것을. 대부분은 이 경험이 부족하다. 완벽한 부모는 없으니까. 완벽한 환경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건적 사랑에 익숙하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물어야 한다. 이것이 진짜 사랑인가?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만 주어지는 인정이 진짜 인정인가? 아니면 거래인가? 철학적으로 보면 눈치를 보는 것은 자유의 문제다. 자유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다. 타인의 법칙이 아니라, 사회의 법칙이 아니라 나 자신의 법칙. 눈치를 본다는 것은 타인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다. 타인이 원하는 대로, 타인이 기대하는 대로.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타율이다.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삶.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히 봤다. 자신의 의지를 살지 못하고 타인의 의지를 사는 것. 이것이 낭비라는 것. 인생의 낭비. 칸트는 말했다.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고. 눈치를 보며 살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수단으로 대한다. 타인의 만족을 위한 수단.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 나 자신은 목적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적이어야 한다.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존재. 이 반응은 선택일까? 습관일까? 눈치를 보는 것. 타인의 평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선택인가? 습관인가? 처음에는 선택이었다. 의식적으로 했다. 하지만 지금은 습관이 자동으로 일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습관도 바꿀 수 있으니까. 습관을 바꾸려면 먼저 인식해야 한다. 내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자동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이 없으면 변화도 없다. 인식하고 나면 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볼 수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다. 오랫동안 익힌 습관을 거스르니까. 하지만 반복하면 새로운 습관이 된다. 새로운 신경망이 만들어진다. 뇌는 변한다. 평생 변한다. 70세에도 8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오래된 패턴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신경 가소성이다. 이것이 희망이다. 우리가 눈치를 보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다.
진화의 결과이고 학습의 결과이고 습관의 결과다. 이것을 이해하면 자책할 필요가 없다.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를 본다. 구조를 이해하면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구조는 고정된 것이 아니니까. 만들어진 것이니까. 만들어진 것은 다시 만들 수 있다.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이다. 본능에 지배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 새로운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 타인의 시선이 두려운 것은 자연스럽다. 생존 본능이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에 완전히 지배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고 거부당한다고 죽지 않으니까.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자연스럽다. 사회적 존재니까. 하지만 그 욕구를 위해 나를 완전히 지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진짜 인정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때 오니까. 눈치 보는 습관이 자동화된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오랫동안 반복했으니까. 하지만 그 습관에 평생 갇혀있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뇌는 변할 수 있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 약하지 않았다. 단지 생존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눈치를 보지 않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나로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것을 아는 것이 시작이다. 연화의 시작, 자유로 가는 첫걸음. 쇼펜하우어의 말로 돌아가자. 남 눈치 보느라 인생 낭비하지 마라. 이제 이 말이 다르게 들리는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구조에 대한 통찰로. 우리는 눈치를 보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그 설계에 갇혀있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본능을 넘어설 수 습관을 바꿀 수 있다. 다르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다. 주어진 조건을 넘어서는 것. 타고난 본능에 지배되지 않는 것. 스스로 선택하는 것. 선택은 쉽지 않다. 본능을 거스리는 것은 불편하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가능성 안에 우리의 자유가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본능과 습관에 지배되는 곳인가? 아니면 그것을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곳인가? 인식했다면 이미 절반은 온 것이다. 왜냐하면 인식 없이는 변화가 없지만 인식이 있으면 변화는 가능하니까. 나머지 절반은 선택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 습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 다르게 시도해 볼 것인가? 이 선택은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크고 거창한 선택이 아니다. 아주 작은 일상의 선택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새로운 습관이 된다. 새로운 신경망이 된다. 새로운 나를 만든다. 그리고 결국 새로운 삶이 된다. 구조를 이해했다. 이제는 그 구조 안에서 혹은 그 구조를 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차례다. 삶은 유한하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잊고 잊으려고 한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남 눈치 보느라 인생 낭비하지 마라고 했을 때 그는 이 유한함을 전제로 말했을 것이다. 시간이 무한하다면 낭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은 유한하다. 그래서 낭비가 심각한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남의 눈치를 봤던 시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서면 많은 것이 명확해진다. 지금은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그 순간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기대, 누군가의 시선, 이것들이 과연 마지막 순간에도 의미가 있을까?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 더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한 것? 아니다. 가장 많은 후회는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자신이 진짜 원했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걸.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걸.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 방식대로 살 걸. 이런 후회들. 이것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흥미롭게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후회는 대부분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것에서 온다. 남의 눈치를 봐서, 용기가 없어서, 안전하게 살려고,
하지 못한 것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삶의 끝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다. 남의 인정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로 살았는가다. 내 목소리를 냈는가다. 내가 원한 것을 시도했는가다. 톨스토이는 말년을 이렇게 썼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는 귀족으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다가 늦게야 깨달았다. 진짜 삶은 나로 사는 것이라고.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이 중요해 보인다. 성공, 인정, 소유, 외모, 지위. 이것들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의 눈치를 본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대부분 타인의 평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것이 바뀐다. 점점 본질로 향한다. 관계의 질, 순간의 의미, 내면의 평화, 진정한 연결,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깨닫는다. 진짜 중요한 것들은 남의 눈치와 상관없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눈치를 보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진정한 관계는 가면을 벗을 때 만들어진다. 내면의 평화는 남의 기대를 내려놓을 때 온다. 순간의 의미는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을 때 느껴진다. 그런데 눈치를 보면 이 모든 것에서 멀어진다. 어느 70대 노인이 있었다. 평생 모범적으로 살았다. 착한 아들, 성실한 직장인, 좋은 아버지.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으려 노력했다. 은퇴 후 조용히 지내다가 어느 날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 쓴 꿈들이 적혀 있었다. 하고 싶었던 일들, 가고 싶었던 곳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그는 그 일기를 읽으며 울었다. 그중 이룬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 나중에 여유 생기면이라고 미뤘다가 잊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은 평생 자기 삶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나중에를 믿는다. 지금은 참고 나중에 매 방식대로 살겠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는다. 아니, 와도 그때는 이미 습관이 되어서 다르게 사는 법을 모른다. 타인의 시선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들,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들, 그들의 시선은 영원하지 않다. 10년 전을 떠올려보자. 그때 당신을 평가했던 사람들, 그들의 평가가 지금도 의미가 있는가? 대부분은 아니다. 그 사람들과 연락도 하지 않는다.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신경 썼다. 그들의 평가가 중요했다. 10년 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당신을 평가하는 사람들, 10년 후에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평가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신경 쓴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자유로워진다. 타인의 시선은 일시적이다. 변한다. 사라진다. 하지만 내 삶은 계속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일시적인 시선인가? 아니면 지속되는 내 삶인가?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타인의 평가도, 사회적 지위도, 명예도, 이것들은 다 변한다.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거품을 쫓느라 인생을 쓴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고 사라질 것을 붙잡으려 하고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통의 원인이라고 본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고통스럽다.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니까 힘들다. 대신 흐름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인정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고 한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변한다. 사라진다. 붙잡을 수 없다. 붙잡으려고 하면 고통스럽다. 대신 내려놓으면 자유롭다. 10년 후에 나는 지금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질문은 시간의 거리를 만든다. 지금 당장은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시간의 거리를 두고 보면 다르게 보인다. 지금 당신이 고민하는 것,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기대, 어떤 선택, 이것을 10년 후의 시점에서 본다면 어떨까? 그때도 중요할까? 아니면 사소해 보일까? 대부분은 사소해질 것이다. 지금은 크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중요해지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오늘 누군가의 기대를 거절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진 것. 지금은 작은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그것이 나를 지키기 시작한 첫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삶의 방향이 바뀐 시작점으로. 반대로 오늘 누군가의 눈치를 봐서 나를 숨긴 것. 지금은 큰일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결국 나를 잃어버린 과정의 일부로 보일 수 있다. 시간의 거리에서 보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보인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인가? 장기적인 진정성인가? 일시적인 인정인가? 지속적인 자기 존중인가?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강조했다. 죽음을 기억하라고. 메멘토 모리.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뜻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였지만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너는 언젠가 죽는다. 그러니 오늘을 낭비하지 마라. 황제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타인의 평가는 일시적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을. 자기 삶의 저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 이것은 단순히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 아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저자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다. 플롯을 정하고 방향을 결정하고 의미를 부여한. 자기 삶의 저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이야기를 내가 쓴다는 것이다. 남이 쓴 대본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은 남이 쓴 대본을 읽는 것과 같다. 누군가가 정해놓은 역할을 하는 것, 누군가가 기대하는 대사를 하는 것. 내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자기 삶의 저자가 되면 다르다. 내가 방향을 정한다. 내가 의미를 만든다. 내가 선택한다. 실수할 수도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내 이야기다. 내가 쓴 이야기. 실수할 권리. 이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실수를 두려워해서 눈치를 본다. 이렇게 하면 실수할까봐.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하지만 실수하지 않으려고 남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더 큰 실수일 수 있다. 니체는 말했다. 자신만의 길을 가라.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가지 마라. 비록 그 길이 험할지라도 그것이 네 길이다. 그는 군중을 따라가는 것을 경멸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짜 살고 싶었던 삶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 질문은 가슴을 울린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 깊은 곳에 진짜 원했던 모습이 있다. 어쩌면 자유로운 삶이었을 수도 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혹은 창조적인 삶이었을 수도 있다. 무언가를 만들고 표현하고 세상에 내놓는 삶, 아니면 따뜻한 삶이었을 수도 있다. 진정한 관계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진짜 원했던 삶은 나로 사는 삶이다. 가면을 벗고 눈치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는 삶.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두려움 때문이다. 거부당할까봐, 외로워질까봐, 실패할까봐. 그래서 안전한 길을 택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갔다.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았다. 하지만 이제 묻는다. 그 안전함이 진짜 안전했는가? 남들의 인정이 나를 행복하게 했는가? 남들이 가는 길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었는가? 나를 아는 사람들이 기억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다. 장례식을 상상해보라.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좋은 사람이었어. 착했어. 누구에게도 피해 안 줬어. 이런 말들을 듣고 싶은가? 물론 나쁜 말은 아니다. 하지만 충분한가? 이것이 내가 원하는 전부인가? 아니면 이런 말을 듣고 싶은가? 자기답게 살았어. 용기 있었어. 진실했어. 그 사람만의 길을 갔어. 어느 쪽이 더 의미 있는가? 첫 번째는 남의 기준에 맞춘 삶이다. 피해 안 주고 조용히 무난하게 산 삶. 두 번째는 내 기준으로 산 삶이다. 때로는 불편하게, 때로는 튀게. 하지만 진실하게 산 삶. 어느 쪽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 살고 싶은가? 역사를 보면 기억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후자다. 자기 길을 간 사람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신념대로 산 사람들. 소크라테스, 간디, 마틴 루터킹. 그들은 당대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상하다고,
위험하다고, 틀렸다고. 하지만 지금은 존경받는다. 물론 우리 모두가 역사적 인물이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원칙은 같다. 진정성 있게 산 삶이 결국 의미 있는 삶으로 기억된다. 범양에서는 이것을 도라고 했다. 자기 길. 각자에게 맞는 길. 남의 길이 아니라 내 길. 공자는 말했다. 도를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자기 길을 찾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남자는 더 나아가서 자유로운 삶을 강조했다. 쓸모에 얽매이지 않는 삶, 남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 삶. 그는 나무 이야기를 했다.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나무가 오히려 베이지 않아져 오래 산다고. 쓸모 있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해칠 수 있다고. 삶의 유한함 앞에서 느끼는 절실함. 이것은 우리를 깨운다.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할 때는 미룬다. 나중에, 언젠가, 여유 생기면. 하지만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진짜로 느낄 때는 급해진다. 지금 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 절실함이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니까, 변화하게 만드니까,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만드니까. 하지만 이 절실함이 조급함이 되면 안 된다. 이제 늦었어. 벌써 이 나이인데 이미 너무 많이 낭비했어. 이런 생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무력감을 만든다. 대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알았다. 아직 시간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 수 있다. 이것이 건강한 절실함이다. 나이가 몇이든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다. 어제보다는 늦었지만 내일보다는 빠르다. 그렇다면 언제 시작할 것인가? 내일? 내년? 아니면 지금? 본질로 돌아가는 시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본질이 보인다. 거칠애가 벗겨진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 남는 것은 본질이다. 그 본질은 무엇인가? 사랑, 의미, 진정성, 연결, 이런 것들. 돈, 지위, 명예, 이것들은 수단일 뿐 본질이 아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하고 살다가 나중에야 깨닫는다. 하지만 젊었을 때도 본질을 볼 수 있다. 나이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의도 때문에 보인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뭐지? 하고 물으면 보인다. 나이와 상관없이 쇼펜하우어의 말로 다시 돌아가자. 남 눈치 보느라 인생 낭비하지 마라. 이제 이 말이 삶 전체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지 보이는가? 인생은 짧다. 그 짧은 시간을 남의 시선에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소중하다. 그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시간이다. 나로 존재하는 시간이다. 타인의 시선은 사라진다. 타인의 평가는 변한다. 하지만 내 삶은 남는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선택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것이 남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사라질 시선인가? 남을 삶인가? 변할 평가인가? 내 진정성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깨달음. 이것이 희망이다. 지금까지 눈치를 보며 살았다면 그것은 과거다.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르게 할 수 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눈치를 조금 덜 볼 수 있다. 내 목소리를 조금 더 낼 수 있다. 나를 조금 더 존중할 수 있다. 작은 변화지만 시작이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삶이 바뀐다.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바뀐.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인가? 나에게 가까워지는 방향인가? 남의 기대에 맞추는 방향인가? 내 진정성을 찾는 방향인가? 방향만 맞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천천히 가도 된다. 작게 시작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삶은 여정이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느냐다. 남의 눈치를 보며 불안하게 가는 여정인가? 아니면 나로서 당당하게 가는 여정인가? 어느 쪽이든 결국 도착한다. 삶의 끝에. 하지만 그 과정이 다르다. 그리고 그 과정이 곧 삶이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과정 속에 있는가? 나를 숨기는 과정인가? 나를 드러내는 과정인가? 남을 만족시키는 과정인가? 나를 만족시키는 과정인가? 과정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시작할 수 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어제와 다른 선택,
작은 선택. 하지만 나를 향한 선택. 그 선택이 쌓이면 인생이 된다. 눈치 보느라 낭비한 인생이 아니라 나로 살아낸 인생이.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낭비하지 마라. 하지만 동시에 초대한다. 나로 살라. 자유롭게 살라. 진정성 있게 살라. 이 초대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계속 눈치를 보며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 삶 전체를 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이번 주의 선택이 다음 달의 삶을 만든다. 올해의 선택이 내년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눈치인가? 진정성인가? 완전함인가? 자유인가? 남의 삶인가? 내 삶인가? 이 질문 앞에서 조용히, 깊이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볼 일이. 그 소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그 소리를 듣고 따를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항상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조금씩이라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삶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니까. 완벽한 삶이 아니라 진정한 삶이 중요하니까. 남의 인정이 아니라 내 확신이 의미 있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직 시간이 있다. 아직 선택할 수 있다. 아직 바꿀 수 있다. 그러니 낭비하지 말자. 눈치 보느라,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진짜 나를 숨기느라 대신 살자. 나로. 진정성 있게, 자유롭게.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선물이다. 경고이자 초대, 깨달음이자 가능성. 시간은 흐른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흐른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선택한다. 매 순간, 매일, 매년 그 선택들이 모여서 삶이 된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모아갈 것인가? 눈치를 본 순간들인가? 나로 있었던 순간들인가? 숨었던 시간들인가? 드러났던 시간들인가? 삶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 남들이 원한 내 모습인가? 내가 원한 내 모습인가? 평가받기 위해 살았던 시간인가? 존재하기 위해 살았던 시간인가? 이 질문들 앞에 서면 답은 명확해진다. 우리는 나로 살아야 한다.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왜냐하면 시간은 유한하고 삶은 짧고 기회는 지금이니까. 쇼펜하우어의 말은 그래서 더 울린다. 남 눈치 보느라 인생 낭비하지 마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초대다. 자유로의 초대. 진정성으로의 초대. 나로 사는 삶으로의 초대. 이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이다. 남 눈치 보느라 인생 낭비하지 마라.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와 지금 다시 읽을 때 느낌이 다른가? 처음에는 단순한 충고처럼 들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 말 속에 담긴 무게가, 깊이가, 절실함이 다르게 느껴진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 당신의 시간을 무엇에 쓰고 있느냐고. 당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고.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멈춘다. 바쁘게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본다.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걸까? 왜 이렇게 급했던 걸까? 오늘 하루 진짜 나를 위한 선택을 하나라도 했는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원해서 한 일이 있었는가? 왜 목소리를 낸 순간이 있었는가? 나를 지킨 선택이 있었는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도 괜찮다. 자책할 일이 아니다. 다만 인식하는 것이다. 오늘은 그랬구나. 그리고 내일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작은 선택 하나라도 나를 위한 것으로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자. 작다고 무시하지 말자. 누군가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한 것,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 이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변화가 된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다.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조금씩 나를 향해 가는 것이다. 어제보다 조금 더 솔직해지는 것, 어제보다 조금 덜 눈치 보는 것, 이것이 변화다. 지금 이 순간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가? 이 글을 읽는 지금도 어쩌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한가?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그 시선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냥 나로 있는 것,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것,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것. 자유롭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잠시라도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 내 호흡에 집중하는 것, 내 감정을 느끼는 것, 나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자유다. 그리고 이 자유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돈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하면 된다. 나로 있기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떤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가? 이것은 미래에 대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지금에 대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내일의 나는 오늘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니까. 매일 아침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가? 아니면 나로 사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싶은가? 타임의 기배를 생각하며 일어나고 싶은가? 아니면 내 하루를 생각하며 일어나고 싶은가? 이것은 결심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다. 다짐을 만들라는 질문이 아니다. 그저 조용히 생각해보는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답을 정할 필요도 없다. 확신할 필요도 없다. 다만 질문을 품는 것, 그 질문이 내 안에서 천천히 익어가도록 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에게 남은 시간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이 질문은 무겁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든 쓰고 있으니까. 남을 위해 쓴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문제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눈치를 봐서 쓸 때다. 눈치를 봐서 쓴 시간은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온전하지 않다. 억지로 준 것이고 마지못해 한 것이고 진심이 빠진 것이다. 그런 시간은 관계를 깊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나를 지치게 만든다. 반대로 진심으로 선택해서 준 시간은 다르다. 나도 기쁘고 상대도 기쁘다. 그 시간 속에서 진짜 연결이 일어난다. 진짜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가? 진심으로 선택한 시간인가? 아니면 눈치를 봐서 할 수 없이 쓰고 있는 시간인가? 만약 후자라면 바꿀 수 있다. 당장은 아니어도 된다. 조금씩 천천히 눈치로 쓰던 시간을 조금 줄이고 진심으로 선택하는 시간을 조금 늘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진다. 지금 이 삶이 내가 원했던 삶인가?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그리고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원했던 삶, 그것이 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은 막연하다. 이건 아닌데 라는 느낌은 있지만 이게 맞아 라는 확신은 없다. 그것도 괜찮다. 원하는 삶을 정확히 알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오히려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시도하고 경험하고 느끼면서 알아가는 것.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삶이 내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 것인가? 내가 의미를 부여한 것인가? 아니면 남이 정해준 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만약 지금의 삶이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면 바꿀 수 있다. 완전히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도 방향을 바꿀 수는 있다. 조금씩 나를 향해 가는 것. 만약 지금의 삶이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면 그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괜찮게 살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물을 수 있다. 더 나로 살 수는 없을까? 조금 더 자유로울 수는 없을까? 눈치를 조금 덜 볼 수는 없을까? 완벽할 필요는 없다. 항상 나로 살 수는 없다. 때로는 타협해야 하고, 때로는 양보해야 하고, 때로는 참아야 한다. 그것이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를 완전히 잃지 않을 수는 있다. 중심을 잃지 않을 수는 있다. 이것은 타협이야.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것은 무례해지라는 뜻이 아니다. 타인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나를 지우지 말라는 것이다. 타인을 배려하되 나도 배려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균형이다. 나와 타인 사이의 균형. 쉽지 않다. 평생 배워가는 것이다. 때로는 한쪽으로 치우치고 때로는 다른 쪽으로 기운다. 그러면서 조금씩 중심을 찾아간다. 지금 당신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가? 나를 너무 앞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만 생각하고 있는가? 어느 쪽이든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경고다. 하지만 동시에 격려다. 당신은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나로 살 수 있다. 당신은 자유로울 수 있다. 이 격려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나는 나로 살아도 괜찮다고 믿을 수 있는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나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가? 이것은 쉽지 않다. 오랫동안 타인의 인정으로만 나를 확인해 왔으니까.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으니까.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조금씩 연습할 수 있다. 작은 순간들에서 나를 선택하는 연습. 오늘 하루 딱 한 번이라도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다. 그리고 그 한 번이 쌓이면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결국 자연스러워진다. 나로 있는 것이 익숙해진다.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 편해진다. 물론 두렵다. 거부당할 수도 있고 외로워질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자유가 있다. 인정성이 있다. 나로 사는 삶이 있다. 두려움과 자유 사이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안전한 눈치인가? 위험한 자유인가? 익숙한 가면인가? 낯선 진실인가? 이것은 한 번에 결정할 일이 아니다.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다. 때로는 두려움을 택할 수도 있다. 그것도 괜찮다. 완벽할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가끔은 자유를 택해보는 것, 진정성을 택해보는 것, 나를 택해보는 것. 그 경험이 쌓이면 점점 더 자주 그쪽을 선택하게 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공감인가 저항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어떤 감정이든 그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억누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느끼는 것. 아, 나는 지금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 감정은 메시지다. 내 안에 무언가가 보내는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자. 들어보자.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슬픔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무엇에 대한 슬픔인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슬픔인가? 살지 못한 삶에 대한 슬픔인가? 그 슬픔을 인정하는 것. 그것도 치유의 시작이다. 분노가 올라온다면 그것은 무엇에 대한 분노인가? 나 자신에 대한 분노인가? 상황에 대한 분노인가? 그 분노를 느끼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 분노가 변화의 에너지가 되도록 하는 것. 희망이 보인다면 그것을 키우자. 작은 희망이라도 나는 바꿀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어. 이 희망을 품고 가는 것. 쇼펜하우어의 말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 남 눈치 보느라 인생 낭비하지 마라. 이 말이 이제는 어떻게 들리는가? 비난처럼 들리는가? 아니면 초대처럼 들리는가? 압박처럼 느껴지는가? 아니면 해방처럼 느껴지는가? 같은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시간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 오늘 들리는 것과 내일 들리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는가다. 그리고 그 느낌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만약 이 말이 압박으로 느껴진다면 잠시 내려놓아도 된다. 억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들릴 것이다. 만약 이 말이 위로가 된다면 품고 가자. 힘들 때마다 떠올리자. 나는 낭비하지 않아도 돼. 나는 나로 살아도 돼. 만약 이 말이 각성을 준다면 그 에너지를 잘 쓰자. 변화를 위한 동력으로. 하지만 조급해하지는 말자. 천천히, 조금씩. 삶은 한 번의 선택으로 바뀌지 않는다. 수많은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바뀐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이렇게 쌓이면 1년 후에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말자. 그것은 영화에나 나오는 일이다. 실제 삶은 더 조용하고, 더 느리고, 더 점진적이다. 하지만 그것이 더 지속 가능하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도 괜찮다. 변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인식하는 것.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인식이 있으면 언젠가는 변한다. 오늘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그 언젠가를 기다리면서 지금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격려인가? 휴식인가? 용기인가? 위로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스스로에게 주자. 남에게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에게 주는 것. 이것도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의 일부다. 남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 채우는 것.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휴식이 필요하다면 쉬자. 죄책감 없이. 위로가 필요하다면 스스로를 안아주자. 용기가 필요하다면 작은 시도를 해보자. 그리고 무엇을 하든 나 자신에게 친절하자. 나를 다그치지 말자. 나를 비난하지 말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자. 내려놓아도 괜찮은 것들,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욕구, 실수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가벼워진다. 숨쉬기가 편해진다. 나로 있기가 쉬워진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착을 놓는 것이다. 꼭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을 놓는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이 자유에 대한 초대다. 눈치에서 벗어날 자유, 나로 살 자유,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자유. 이 자유를 조금씩 경험해보자. 오늘 하루 한순간이라도 눈치 보지 않고 나로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어떤지 느껴보자. 그리고 그 경험을 기억하자. 나로 있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자유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기억이 다음 선택을 도울 것이다. 삶은 길다. 하지만 동시에 짧다. 이 역설 속에서 우리는 산다. 매일을, 매 순간을, 그 매 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남의 기대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내 진실로 채울 것인가? 선택은 언제나 가능하다. 지금도, 내일도, 모레,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어제의 선택에 갇힐 필요가 없다. 그러니 희망을 놓지 말자. 나는 바꿀 수 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지금이다. 이 순간. 이 글을 읽는 지금. 무언가를 결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질문을 품는 것.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들을 품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 질문들이 나를 인도하도록 도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았다. 다만 질문을 던졌다. 남 눈치 보느라 인생 낭비하지 마라.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그리고 그 느낌과 함께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그 빛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제의 눈치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의 나로 맞이할 것인가?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오늘도 남의 기대에 맞췄구나 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은 조금이라도 나로 살았구나 라고 느낄 것인가?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삶의 색깔이 된다. 눈치로 가득한 회색빛 삶인가? 아니면 나로 채워진 나만의 색깔이 있는 삶인가? 색깔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 번에 전부 바꿀 필요도 없다. 오늘 하루 한순간 다른 색을 칠해보는 것. 그 색이 쌓이면 풍경이 바뀐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해볼 수 있는가?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분위기에 맞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진짜 목소리를. 처음에는 떨릴 것이다.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견디고 나면 새로운 느낌이 온다. 아,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를 발견하는 순간,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해볼 수 있는가?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강박 없이,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압박 없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무엇이든 좋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나를 만난다. 거울을 볼 때 누구를 보는가? 남들이 보는 나를 보는가? 아니면 진짜 나를 보는가? 거울 속 얼굴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 얼굴은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주름이 있고 피곤해 보이고 때로는 슬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나다. 포장되지 않은, 편집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나. 그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인정할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이 눈치를 내려놓는 시작이다. 남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 것. 내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 삶에는 정답이 없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규칙도 없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은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맞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만 안다.
내 삶의 전문가는 나다. 남이 아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나를 잘 아는 사람도 나보다 내 삶을 잘 알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내 삶의 결정권을 나에게 돌려주자. 남에게 맡겼던 결정권을 언제부터 남에게 맡겼는지도 모르게 넘겨줬던 권한을. 이것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다. 오늘부터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이런 다짐이 아니다. 그저 조용히 하나씩 내 결정을 내 손으로 가져오는 것. 오늘 점심 메뉴를 정할 때, 주말 계획을 세울 때, 옷을 고를 때, 이런 작은 결정들부터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연습. 그리고 그 연습이 쌓이면 큰 결정도 할 수 있게 된다. 직업을 선택할 때, 관계를 정리할 때, 삶의 방향을 바꿀 때 내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 실수할 수도 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내 선택이다. 남의 조언대로 해서 잘못된 것보다 내 판단으로 잘못된 것이 덜 후회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경험이 되니까. 경험은 쌓인다. 실수도 경험이다. 그 경험이 쌓여서 나를 만든다. 나만의 지혜를 만든다. 남의 지혜를 빌린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살아서 얻은 지혜를, 그 지혜로 다음 선택을 한다. 조금 더 나답게,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이것이 삶이다. 배워가는 것, 성장하는 것, 나를 찾아가는 것. 끝이 없는 여정. 하지만 그 여정 자체가 의미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여정의 어디쯤에 있는가? 아직 출발하지 않았는가? 이미 한참 걸어왔는가? 길을 잃었는가? 아니면 방향을 찾았는가? 어디에 있든 괜찮다. 지금 여기가 당신의 자리다.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 아니, 여기서 계속하면 된다. 이미 시작했으니까. 쇼펜하우어의 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새기자. 남 눈치 보느라 인생 낭비하지 마라. 이제 이 말이 당신 안에서 어떤 울림으로 남는가? 어떤 질문으로 남는가? 어떤 가능성으로 남는가? 그 울림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자. 내일을 맞이하자. 남은 삶을 대하자. 눈치가 아니라 나로.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 낭비가 아니라 의미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